선배, 잠시만요. 숨이 너무 가빠요. 좁은 자취방 안,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무색할 만큼 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로의 목덜미에서 터져나오는 거친 숨소리가 그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는 그녀의 눈동자를 보며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땀인지 빗물인지 모를 습기가 우리 사이의 피부를 끈적하게 밀착시켰습니다. 어깨 너머 벽시계는 새벽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째깍거리는 소리는 마치 유죄 판결을 내리는 법정의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제 몸 위에 겹쳐진 이 여자는 낮에는 냉철하게 업무 지시를 내리던 나의 완벽한 팀장이자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지독한 외로움을 공유하게 된 유일한 공범자가 되었죠. 닿아 있는 피부의 박동, 손등을 파고드는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 자국.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유튜브의 엄격한 검열로는 이 방 안의 농도를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억눌러왔던 욕망이 날것의 모습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서로의 가장 뜨거운 온기를 향해 다시 한번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이 이태로운 숨바꼭질이 어디로 향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제 삶은 그저 광화문의 수많은 빌딩, 숲 사이를 바쁘게 뛰어다니는 3년 차 대리의 일상에 불과했습니다. 광고, 대행사 특유의 숨막히는 일정 속에서 제 유일한 이정표는 지수 팀장님이었습니다. 우리 팀의 실질적인 기둥인 그녀는 항상 오차 없는 시계처럼 움직였죠. 박 대리, 이번 시안 수정된 거 내 자리로 가져와요. 10분 뒤에 회의인 거 잊지 않았죠? 서류 뭉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던지는 말투. 다림질이 너무 잘 되어 있어 칼날 같던 그녀의 화이트 셔츠. 깃은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긴장시키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완벽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딱 맥주 2잔, 그 이상은 절대 선을 넘지 않았고, 사적인 농담 한마디조차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죠. 저 같은 평범한 대리에게 그녀는 그저 존경의 대상이자 조금은 무서운 직장 상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화요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쏟아지던 비는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무실엔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자 넓은 사무실엔 저희 두 사람의 모니터 불빛만 번뜩이고 있었죠. 박대리, 아직 안 갔어? 빗소리가 너무 커서 집중이 안 되네. 그녀가 먼저 정막을 깼습니다. 평소에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약간은 지친 듯 아주 조금은 젖어있는 목소리.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녀는 안경을 벗고 미간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택시도 안 잡힐 것 같은데. 조금 더 하다 가려고요. 팀장님은요? 나도. 근데 이제 눈이 아파서 더는 못 보겠다. 잠시 쉴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수고해요 한마디만 남기고 나갔을. 그녀가 제 옆자리에 커피 한 잔을 툭 내려놓으며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좁은 파티션 안으로 그녀의 살구 향 섞인 향수 냄새가 쿡 끼쳐왔습니다. 박 대리는 집이 어디랬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업무가 아닌 제 사적인 정보를 물어온 것은요. 창문을 때려 부술듯 퍼붓는 빗소리가 우리 사이의 어색한 공기를 메워주었지만 제 심장 소리가 그녀에게 들릴까봐 저는 괜히 뜨거운 커피만 들이켰습니다. 그날 오후의 공기는 분명 평소와 다름없는 사무실의 에어컨 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피부에 닿는 느낌은 조금 더 끈적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흐트러진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가 평소보다 훨씬 더 깊어 보였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폭풍의 전조였다는 걸 저는 그때만 해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탕비실의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컵 속으로 떨어지는 검은 액체 위로 뽀얀 김이 피어오를 때쯤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박태리, 아직 안 갔네? 커피 마실래요? 지수 팀장이었습니다. 늘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그녀의 모습에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린 탓인지 눈가에는 화장이 아주 옅게 번져 있었고, 무엇보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만큼 느슨하게 풀린 셔츠의 첫 번째 단추가 제 시선을 자박자박 끌어당겼습니다. 그 틈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목덜미가 평소보다 훨씬 더 하얗게 혹은 조금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아,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엄두가 안 나네요. 팀장님은 커피 드시게요? 응. 이상하게 오늘따라 집이. 아니, 이런 날은 집에 가기가 싫네. 너무 조용하거든. 창밖은 여전히 어둠에 잠긴 채 거센 빗줄기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조용하다는 말은 제 가슴 한구석을 묘하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지방 출장이 잦고 아이는 방학이라 시댁에 가 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죠. 빈집의 정적을 견디기 힘들어 일부러 야근을 자처하던 그녀의 쓸쓸함이 비냄새에 섞여 탕비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보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종이컵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질 때쯤 창틀에 얹혀있던 그녀의 손가락 끝이 제 손등 위로 아주 슬쩍 정말 우연처럼 닿았습니다. 저는 흠칫하며 손을 뺄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몸이 굳은 듯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건 금세 알 수 있었죠. 그녀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가락을 제 손등 위에서 미끄러뜨리더니 제 손가락 사이사이로 자신의 마디를 하나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깍지를 끼듯 맞물려오는 그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감촉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박태리, 손이 참 따뜻하네. 그녀는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빗줄기만 응시하며 나직이 읊조릴 뿐이었죠. 하지만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오는 그녀의 맥박은 분명 평소에 차분한 팀장님이 아니었습니다. 빗소리는 더 거세졌고 좁은 공간 안에는 쌉싸름한 커피의 향과 짙은 비냄새,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어지러운 숨소리만이 엉켜돌았습니다. 그것은 완벽했던 그녀의 세계가, 그리고 평범했던 제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은 지나치게 밝고 창백했습니다. 탕비실에서 그 뜨거웠던 깍지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각자의 짐을 챙겨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좁은 공간, 층수가 내려가는 숫자가 바뀔 때마다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는 다시 우리가 알던 그 차가운 지수 팀장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살짝 떨리는 그녀의 손끝이 코트 자락에 가려져 있다는 걸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태워다 줄게요. 이 비에 택시 안 잡혀요. 박태리 집 여기서 멀지 않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했지만 박태리라고 부르는 그 음절 끝이 묘하게 갈라졌습니다. 거절할 틈도 없이 그녀는 앞장서 걸었고 저는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주차된 차 문이 열리고 조수석에 올라탔을 때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저를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보통의 차들에서 나는 독한 인공방향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은은하게 하지만 깊게 배어있는 살구향. 그녀의 살결에서 나는 건지 아니면 그녀가 아끼는 향수인지는 몰라도 그 달콤하고도 시큼한 향기가 좁은 차 안을 순식간에 메웠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앞유리를 때려 부술듯 퍼붓는 빗줄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차는 엉금엉금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 위로 올라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번져 사방이 온통 흐릿한 수채화 같았습니다.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느낌. 차 안은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침잠하는 잠수함 같았습니다. 오직 엔진의 낮은 진동음과 규칙적인 와이퍼 소리만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죠. 팀장님. 아니 선배. 제가 입을 열자 그녀의 손이 핸들을 꽉 쥐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 탕비실에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가늘게 떨렸습니다. 묻지 말아야 했을까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갔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그녀라는 존재가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마요. 박대리. 그녀가 차를 갓길에 거칠게 세웠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시트에 파묻혔습니다. 그녀는 정면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평소에 그 빈틈없던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갈망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날것의 눈빛. 그녀의 손이 갑자기 제 쪽으로 뻗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넥타이를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당황할 틈도 없었습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안 돼라는 생각은 0.1초도 버티지 못하고 증발해버렸습니다. 입술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숨결은 뜨거웠고 조금은 다급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파고들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커져 차 지붕을 뚫을 기세였고 그 열기 때문인지 투명하던 차 창문에는 금세 하얗고 뿌연 습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밖에서는 절대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오직 우리 둘만의 폐쇄된 세계가 완성된 겁니다. 좁은 시트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을 갈구하듯 뒤엉켰습니다. 셔츠 깃이 흐트러지고 거친 호흡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셔츠 단추 사이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에 차가울 줄 알았던 그녀의 손바닥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온기가 제 가슴팍에 닿는 순간 저는 제가 지탱해오던 평범한 삶이 여기서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진우야. 박진우. 그녀가 제 입술 사이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팀장님도 선배도 아닌 나의 이름. 그 비현실적인 부름에 저는 그녀의 허리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안전벨트가 몸을 조여오는 불편함조차 자극이 되는 밤이었습니다. 빗줄기는 더 사나워졌고 우리는 그 소음 속에 숨어 서로의 살결을 확인하며 아슬아슬한 가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의 그 지독했던 열기를 뒤로하고 우리는 빗속을 뚫고 제 자취방 건물로 향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렸고 제 옆에서 걷는 그녀의 구두 소리는 규칙적으로 심장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마치 들키면 안 될 금기를 훔친 아이들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공동현관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좁은 철제 공간 안에 단둘이 갇혔을 때 그 정적은 차 안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층수를 가리키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제 심박동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누가 타지는 않을까? 혹시 이 건물에 아는 사람이 살지는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공포가 밀려왔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공포는 우리 사이의 텐션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손바닥이 맞닿았고 그녀는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좁은 폐쇄회로 카메라가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다시 맞물렸고 젖은 코트 자락이 스치며 내는 질척한 소리가 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경고음처럼 들렸죠. 도어락이 열리는 띠리릭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닫자마자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었습니다. 전등을 켤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를 투과해 방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그 창백한 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는 젖은 옷가지들은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사회적 지위와 체면의 잔해 같았습니다. 셔츠 단추가 바닥에 떨어져 구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그녀의 어깨는 평소 팀장으로서 보여주던 그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제 손끝을 타고 제 심장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냉철하고 빈틈없던 강희주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품 안에서 바들바들 떨며 저를 향해 팀장도 선배도 아닌 본명을 불렀습니다. 진우야. 박진우. 그 목소리는 묘하게 젖어 있었고 한편으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온 욕망이 터져나오는 듯한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목을 감싸 안으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진우야, 나 오늘 자고 갈래. 아무도 몰라. 내일 아침까지는 그냥 나만 봐줘. 그녀의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가로등 조명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땀방울을 혀끝으로 훔쳐낼 때 쌉싸름한 소금기와 함께 그녀의 살구 향이 제 뇌를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를 감싸 안고 그대로 침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낡은 침대의 프레임이 비명을 지르며 우리의 무게를 받아냈습니다.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나눈 그 행위들을 구체적인 언어로 묘사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좇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방관과 사회적 성공을 위해 억눌러야 했던 여자로서의 자아를 제게서 보상받으려 했고, 저는 이혼 후 무채색으로 변해버린 제 삶에 다시 뜨거운 선열 같은 색깔을 입히기 위해 그녀를 탐했습니다. 서로의 몸에 지워지지 않을 손톱 자국을 남기고 거친 숨소리를 섞으며 우리는 서로의 가슴 속에 뚫린 거대한 구멍들을 채우려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제 얼굴을 스치고 맞닿은 피부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방 안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우리의 신음과 뒤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죠. 우리는 마치 오늘이 지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서로의 살결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자각은 그 순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아래에서 눈을 감고 제 이름을 부르는 이 여자의 온기만이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좁은 자취방의 낡은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잔인하게 갉아먹으며 그렇게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예쁜 단어보다 생존이라는 거친 단어가 더 어울리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방 안에는 지독한 정적과 함께 눅눅한 습기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은 자취방의 공기는 두 사람의 체온으로 달궈져 후끈거렸고 열어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빗소리는 이제 아까처럼 사납지 않고 낮게 웅얼거리고 있었죠. 새벽 3시. 시계 바늘이 겹쳐지는 그 시간. 우리는 나체로 얇은 여름 이불 밑에 엉켜 누워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의 몸을 부술듯 함닉하던 거친 호흡은 잦아들었지만 맞닿은 피부를 통해 전해지는 심장박동은 여전히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그녀가 제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고 손가락으로 제 쇄골 라인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넘기던 그 단호했던 손가락이 지금은
한없이 가늘고 떨리고 있었죠. 진우야. 그녀가 나직하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부름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저는 그녀의 어깨를 조금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나 사실 오래전부터 너 보고 있었어. 내가 회의 때 시안 설명하면서 초조할 때마다 볼펜 끝으로 책상 툭툭 치는 소리. 나랑 눈 마주치면 슬쩍 피하면서도 끝내 다시 돌아오던 그 망설이는 눈빛. 그거 다 알고 있었어. 그녀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온 화살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완벽주의자로 소문난 강희주 팀장이 업무에만 미쳐 있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나라는 평범한 대리의 사소한 습관까지 다 읽고 있었다니. 선배는 다 가졌잖아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능력 있는 남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파트에. 근데 왜 하필 저예요? 저는 그냥 선배 밑에서 일하는 대리일 뿐이잖아요. 제 질문에 그녀가 가볍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끝에는 날카로운 금속이 긁히는 듯한 슬픔이 묻어 있었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에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로등 빛이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타고 들어와 그녀의 눈동자에 맺혔습니다. 다 가진 것처럼 보이겠지. 껍데기는 그래. 근데 진우야, 그 안은 이미 오래전에 다 썩어서 문드러졌어. 남편은 밖으로 돌다가 다른 여자 집으로 들어간 지 1년이 넘었고, 시댁에선 나를 그냥 애 낳아준 기계나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 나는 평생을 인형처럼 살았어. 남들 보기에 완벽한 여자, 완벽한 팀장, 완벽한 아내로 보이려고 나를 다 죽이고 살았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 칼날 같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제품 안에는 상처받아 갈 곳 없는 한 여자만이 있었습니다. 너랑 있을 때만 내가 사람 같아. 아니, 내가 여자라는 게 느껴져. 내가 나를 그 서투른 눈빛으로 훔쳐볼 때마다 내 안에서 죽어있던 무언가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 나 좀 봐달라고, 나 여기 살아있다고. 그녀는 말을 마치고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어떤 위로의 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녀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짊어지고 왔을 그 무거운 가면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나누어 갖고 싶다는 본능적인 충동이었죠.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허리를 타고 내려와 다시 제 등줄기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슬픔은 금세 다시 열기로 변했습니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육체적인 닿음은 더 간절해지는 법이니까요. 진우야, 한 번만 더. 나 좀 안아줘.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잊지 않게. 그녀의 젖은 목소리가 제 귓가를 간지럽혔고 다시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불 밑에서 우리의 다리가 다시 엉켰고 맞닿은 피부 사이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유튜브 검열의 한계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듯 우리는 서로의 무게를 온전히 견디며 그 깊은 새벽을 다시 한번 채워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두 영혼이 서로의 살결을 이정표 삼아 어둠 속을 헤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다시 거세졌고 우리의 방 안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하지만 누구보다 간절했던 비밀스러운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은 길었고 우리는 그 시간을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듯 서로의 몸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다시 몰입했습니다. 커튼 틈새를 뚫고 들어온 날카로운 아침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사납게 퍼붓던 비는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고 창밖은 이미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경적 소리와 소음으로 활기차게 살아나고 있었죠. 부스스한 정신으로 몸을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옆자리에 서늘한 빈 기운이었습니다.
시계는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좁은 자취방의 공기는 어젯밤 우리가 내뱉었던 뜨거운 숨결과 눅눅한 땀 냄새가 뒤섞여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고개를 돌리자 간이 전신 거울 앞에 서 있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 서 있는 여자는 어젯밤 제 어깨를 깨물며 울먹이고 제 이름을 부르며 파들거리던 그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구김 하나 없는 화이트 셔츠를 빳빳하게 차려입고 칼날 같은 슬랙스 라인을 정리하며 서 있었습니다. 흐트러졌던 머리카락은 다시 한 올의 오차도 없이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거울 속 그녀의 눈동자는 어젯밤에 그 일렁이던 불꽃 대신 서늘한 이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파우치에서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레드 톤의 색깔이 그녀의 입술에 입혀질 때마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감정 위에 두꺼운 방어벽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완벽하고 차가운 옆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자니 어젯밤 우리가 나눴던 그 지독한 살맞춤이 혹시 내 머릿속이 만들어낸 집단 환각은 아니었을까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죠. 일어났어요? 그녀가 거울을 통해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어제 회의실에서 지표를 확인하며 묻던 그 말투 그대로였습니다. 박태리, 어제 일은 굳이 길게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진우야라고 부르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직급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네, 팀장님. 알고 있습니다. 제 대답에 그녀의 손끝이 아주 잠깐 머뭇거리는 듯 보였지만 이내 냉정하게 핸드백 끈을 고쳐맸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무장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가기 전 어젯밤에 그 연약했던 허물을 완전히 벗어던진 뱀처럼 말이죠. 그래요. 10분 뒤에 박태리가 먼저 나가요. 나는 좀 이따가 시차를 두고 나갈 테니까. 회사 근처에서 마주치는 일 없도록 조심하고. 현관으로 향하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좁은 방바닥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또각또각. 그 소리는 마치 우리 사이의 비밀을 영원히 어둠 속에 묻으라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녀가 문고리를 잡았을 때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어젯밤에 했던 말들. 그것도 다 가면이었습니까?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칼날 같았습니다. 박태리, 현실을 살아야지. 우리는 꿈을 꿀 나이가 아니잖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침대에 걸터앉아 바닥에 뒹구는 그녀의 셔츠에서 떨어진 단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제 손바닥에는 여전히 그녀의 뜨거웠던 살결의 감촉이 남아있고 코끝에는 그녀의 살구 향이 배어 있는데 방금 전 나간 여자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지독한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젯밤 내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고 나 좀 살려달라는 듯 매달리던 그 여자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8시 15분. 저는 그녀의 지시대로 서둘러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엔 초조함과 허망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는 순간 저 역시 가면을 써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실한 박 대리와 완벽한 지수 팀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를 주고받으며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어야겠죠. 햇살은 지나치게 밝아 눈이 시렸고 도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그녀의 셔츠에서 떨어진 작은 단추 하나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젯밤 우리가 공범이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마주치는 지수 팀장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녀는 부하 직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가끔은 저조차도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차갑게 제 기획안을 반려하곤 했죠. 박태리, 일 이따위로 할 거예요? 기본부터 다시 해오세요. 동료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때마다 제 주머니 속에는 그녀가 아침에 제 방에 흘리고 간 귀걸이 한쪽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포커페이스 뒤에서 우리가 벌이는 장난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중독에 가까워졌죠. 회의실의 삭막한 공기 속에서 모두가 모니터 속 지표에 집중하고 있을 때 테이블 밑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구두 끝이 슬며시 제 발등을 타고 올라와 정강이를 훑을 때 저는 터져 나오려는 숨을 참느라 펜을 쥔 손에 하얗게 피가 안 통할 정도로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남들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죠. 저 단호한 입술로 지금 매출 추이를 논하는 여자가 테이블 밑에서는 제 바짓단 안쪽으로 자신의 발가락을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제판을 건네는 0.1초의 찰나조차 우리에겐 전쟁터였습니다. 서류를 주고받는 짧은 순간 그녀의 손가락 끝이 제 손등을 아주 느리게 하지만 깊게 긁고 지나갑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등줄기에 소름이 돋고 아랫배가 묵직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서로의 체온이 어디에 머물다 가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약과도 같아서 한 번 맛을 본 이상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짐승들의 몸짓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3번을 만났습니다. 월요일에 피로를 씻어낸다는 핑계로, 수요일에 고단함을 나눈다는 핑계로, 그리고 금요일에 해방감을 만끽한다는 핑계로. 장소는 제 좁은 자취방이거나 회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교외의 낡고 이름 없는 모텔들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일렁이는 창문을 커튼으로 가리고 나면 그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팀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지수가 되었습니다. 방문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죠. 그녀는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제 셔츠를 뜯어내듯 벗겨냈고 저 역시 그녀의 빳빳하게 풀린 정장 상의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하는 그녀의 몸은 낮에 그 차갑고 도도한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뜨겁고 축축하고 한없이 매달려왔습니다. 유튜브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우리가 그 침대 위에서 나누는 행위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 정상적인 연애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껴주기보다 파괴하려 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등줄기를 손톱으로 길게 긁어내리며 비명 같은 신음을 제 입술 속으로 밀어넣었고 저는 그녀의 하얀 허벅지와 목덜미에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붉은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진우야, 더 세게. 내가 죽을 것 같게 만들어줘. 그녀가 제 귀에 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내뱉는 말들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다시 가면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짧은 밤을 더 잔인하게 불태웠습니다. 땀으로 젖은 서로의 몸이 끈적하게 달라붙고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죄의식은 쾌락의 불길 속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샤워를 마치고 나온 제 등에는 그녀가 남긴 붉은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은 오히려 살아있다는 감각을 일깨워 주었죠.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 남은 제 이빨 자국은 짙은 화장과 스카프로 가려졌겠지만 그 밑에 숨겨진 뜨거운 기억까지 가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먹고 자라는 괴물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정에서의 소외를 제 육체로 보상받으려 했고 저는 평범함이라는 지루한 감옥을 그녀라는 위험한
일탈로 부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성실한 박 대리의 얼굴 뒤로 어젯밤 침대 위에서 탐욕스럽게 상사의 몸을 탐하던 한 남자의 잔상이 겹쳐 보였거든요. 이 반복되는 행위 끝에 벼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는 순간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공포가 수시로 목을 죄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가 커질수록 우리의 탐닉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중독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그 떨어지는 순간의 부양감을 잊지 못해 다시 발을 내딛는 것.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몸에 깊은 흉터 같은 흔적들을 새기며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죄의식 속으로 점점 더 깊이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8월의 밤은 길었고 우리의 갈증은 그 어떤 폭우로도 씻어낼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사건은 한 달 뒤에 터졌습니다. 회사 근처 호텔 식당에서 그녀와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웬일이야? 남편의 목소리에 지수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등 뒤로 차가운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지수 씨는 겨우 숨을 고르며 박대리가 이번에 계약 성사시킨 게 있어서 축하 겸 점심 먹었어 라고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다행히 믿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뒤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제 연락을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좁은 자취방 안에서 담배만 연거푸 태우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우리가 누렸던 그 뜨거운 시간들이 한순간에 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현실이라는 바닥이 드디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3일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액정이 번쩍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고 혹시 그녀가 이대로 나를 버린 건 아닐까? 아니면 남편에게 들켜 어디론가 끌려간 건 아닐까 하는 망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담배 연기로 가득 찬 자취방의 공기는 질식할 것 같았죠. 결국 그녀는 3일 만에 다시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어락의 띠리릭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그녀는 평소에 완벽했던 강희주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눈은 휑하니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그 서슬퍼런 카리스마 대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여자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진우야, 나 못 끝내겠어. 아니, 안 끝나. 그녀가 제 목덜미를 부여잡으며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자꾸 내 생각이 나더라. 내 살결에서 나던 냄새, 귓가를 간지럽히던 내 거친 숨소리. 나 진짜 미친 거 맞지? 제정신이 아니야. 그녀는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기도 전에 제 입술을 찾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침대까지 갈 기력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현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서로의 옷을 뜯어내듯 벗겨내며 몸을 섞었습니다. 빳빳하게 풀이 죽은 그녀의 정장 상의가 바닥을 굴렀고 우리는 서로의 살갗을 확인하며 이 지독한 갈증을 채우려 발버둥 쳤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지독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8월 특유의 끈적하고 무거운 습도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우리는 그 습기보다 더 눅눅하게 서로에게 엉겨 붙었습니다. 이성이 경고하는 파멸이라는 단어는 빗소리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끈적한 어둠 속에서 더 깊이 침몰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 위험한 연극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결국 모든 게 들통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파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도 상상 못한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오늘 밤도 저는 제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이 이태로운 유의를 멈추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끈적한 비밀 하나쯤 숨기고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지독한 습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비밀을 품고 사시나요?